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올 한 해 전국 전망도 해보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세요, 위원장님.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재진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나오는 지지율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뭐, 비교적, 상황이 더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그동안에 뭐, 별다른 큰 이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소위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소위 지지율이 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아, 별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그러니까 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이 하나의 어떤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사실 뭐, 이 3대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여건을 생각했을 적에 꼭 돼야 할 그런 개혁의 과제인데, 네. 과연 그게 말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냐면은 3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야당이 국회를 갖다가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이 야당과의 협치 관계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과연 그 3대 개혁이라는 것이 말대로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게 이제 그 성사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용상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잡은 거라고 평가하세요? 근데도 노동개혁은 말이 노동개혁이지 노동에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뚜렷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노동개혁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계 내지 노조를 어떤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그 반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노조를 갖다가 완전히 무슨 뭐 좀 이상한 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사실 노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노조가 뭐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순전히 근로자의 권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 질시의 대상이 돼 있는데 네.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근로자의 권익이 그나마 보존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인데 그 양극화 현상을 갖다가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데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노조를 갖다가 하나의 잘못된 무슨 조직처럼 이렇게 평화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다른 어떤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추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엔 말은 쉬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 노조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연금 개혁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 연금 개혁, 연금의 본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은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의 생활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 아니에요? 네,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연금 개혁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소위 의견들이 소위 재정 안정이라고 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로 봤을 적에 그걸 가지고 노후 생계가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구 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인구가 정상적인 구조로 발전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생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출생률을 보면은 뭐 작년에 뭐 0,7%대 머물러 있는데 그러한 인구의 출생률을 가지고는 연금개혁을 아무리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개혁을 하려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나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 없이 막연하게 무슨 연금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뭐 교육개혁이다 이렇게 그 개혁에 그냥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출생률이 높아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야 보험료 내는 사람이 많아져서 재정이 건전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 당연한 거죠. 보니까 사실은 연금이라는 것은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재정적인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노후의 생계 안정을 갖다 시키려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도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있잖아요. 나경원 부위원장. 예. 이분이 이제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빚 탕감해주는 방안을 언급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이런 지금 이게 전당대회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반응 내지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발표한 그런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책을 갖다가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났을 때부터 일정한 금액을 갖다 책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갖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뒷받침을 만들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하나의 토론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 지금 과하다는 지적이신데 그래서 그건 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 근데 그러니까 다수의 언론이 거기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을 갖다가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반대된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장님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나가라 그러니까 말하라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그야 나경원 의원의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죠. 네. 그래요. 근데 본인은 더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권 도전에 나설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가 되려면은 그 다음에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권을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 이른바 언론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른바 비윤 선두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당권 도전과 관련해가지고서 각각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서 대표에 도전을 하는 것이지. 무슨 윤시민이 비윤시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윤심이 결국은 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이 많은데 아닐 수도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당권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좀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따뜻한 보수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언론들이 어떤 해석을 했냐면 위원장님이 계실 때 이제 정비했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나는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 질서를 논하는 사람들도 과거와 같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꾸 무슨 보수 한다는 거는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보수도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럼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은 그러면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흔히들 얘기를 해서 무슨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가지고서는 지금 이 장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 지금 체제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네. 지금 과거에 사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서 사실 대통령 선거를 끌어왔는데.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옛날 보수 형태로 다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선거에서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때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 비대위에 가가지고서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이끌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옛날의 보수로 돌아가겠다? 그게 과연 현명한 생각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올 한 해 경제가 엄청 안 좋을 거라는 건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니까 더 진단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나는 금년도에 경제 정책은 우리나라가 저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네. 국제 경제 상황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거기에서 크게 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년도에는 한 1%대 성장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반기에는 어려웠다가 하반기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사실 하반기에 가면은 중국이 이번에 저희 코로나 무슨 이제 제로 코로나를 갖다가 이제 철폐해가지고서 다소 중국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냐 하면은 하반기에 가서 우리 경제도 중국의 수출이 조금 증대해서 좀 나아질 수 있겠냐 이런 기대를 갖다 해보고 있는 건데 금년 경제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호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전에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결국은 이 경제 성적표가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내년 선거를 갖다가 승리를 가져온다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보수를 그러니까 다시 또 정강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는 뭐가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흔히 얘기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무슨 기업만 잘 키우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2007년 8년에 있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제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그런 이상한 얘기를 갖다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그러니까 꺼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떤 좀 포석 차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한마디가 그러니까 던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은?
내가 보기에 그냥 정치적인 얘기로다가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서 중대선거구라는 것이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중대선거구가 될 것 같으면은 국회에 있어서의 일당이 집권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신인의 진출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려고 것 같으면 지금에 있는 지역구 숫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거를 찬성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말로서 얘기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걸 언급했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하나 용어로다가 한번 던져본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꺼낸 이야기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여야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추진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고서 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근데 지난 총선 때 나타났던 이른바 비례 꼼수정당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뭐일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한 손질을 할 적에 그 문제를 아마 해결이라고 보는데, 지금같이 연동형 비례제 표제를 그대로 놔두면 또 다른 이상한 정당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대안으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보면은 이 선거법 개정이고 이게 다 헌법과 맞물려서 해야 되지 따로 떨어져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엊그저께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위원회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개헌 문제를 갖다 거론했고 나도 한때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헌안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대통령과 의회가 거기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으면은 개헌이라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변혁이 있거나 이러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선거구제 개편은 이야기하면서도 개헌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선을 그어버렸던데요, 보니까. 근데 개헌이라는 게 개헌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 현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다가 제대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서 그런 참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개헌이라는 것이 난 되지 않으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북한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 군의 대응,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나는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하여튼 무인기가 서울에 들어와가지고서 무슨 용산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결국 가서 용산까지 갔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방배 태세가 미비했다고 하는 것을 좀 스스로 자인을 하고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게 뭐 있지 않나.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한 김병주 의원을 두고 내통했네 안 했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는 좀 상식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전망하세요, 위원장님? 그야말로 앞으로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상황과 당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당 지도부가 아마 그 성남지청에 이제 함께 이제 갈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럼 이건 부적절한 거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나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당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일체 수사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 그야 뭐, 사실,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뭐,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꼭 당이 그와 아이덴티파이 일치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첫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별로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꼽아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 현상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있던 이런 문제까지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거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스스로가 도어 스태핑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소위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측면을 아마 한 6개월 좀 해보니까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영원히 폐지한다는 말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최종 귀착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결국 가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기자회견이라도 좀 많이 열어야 되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사실 안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건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조하기를, 국민과의 소통을 갖다가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외형적인 소통도 지금은 중단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그게 자연적으로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만 봅니다.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별로 이렇게 코멘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코멘트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 자체가 이렇게 국정 운영에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과 사실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너무 뉴스를 많이 타고 사실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친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나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거지. 예.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정과 연결을 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 나는 그 하등의 국정 관련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 8일이 되면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비슷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냐 뒤로 퇴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체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체질이 어떻다고 보세요? 나는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3월 8일 날 새로운 대표 체제가 출발할 것 같으면은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소위 다수 의석을 15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냥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이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서 지금 현재 있는 중앙 정책을 변경을 시켜서 내년 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둔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식물정부가 돼버리는 겁니까, 바로?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을 적에 국회를 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총선에서 또 과반수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 당대표 선거 엄청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